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 감소와 델타 변이 확산이 겹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신속 항원 검사를 다음 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곧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고등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험 불가 입장이었던 교육당국이 한 발 물러서서 응시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이 쉽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신체 활동 시간이 줄고 TV와 스마트폰 사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협의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초에도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했는데 이번에 IEA의 1억 2천만 배럴 추가 방출 제안에 호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0만 5,333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7만 명 넘게 줄어서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20만 5,302명으로 수도권 49.5%, 비수도권이 50.5%입니다.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고령층 감염 비중이 높아 피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73명으로 누적 18,754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3명 줄었지만 현재 1,093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나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26만여 명에 달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26만 5,039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11만 8,955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6%포인트 낮아져 57.7%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5.3%,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63.3%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춰서 코로나의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감염병 등급 조정도 늦지 않게 결론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역,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가동률이 20% 내지 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 항원 검사는 다음 주부터 중단됩니다. 네, 김부겸 총리는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 감소와 델타 변이 확산이 겹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4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하루 1,000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확진된 학생들은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은 인정받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치르지 못합니다. 대신 인정점이란 걸 받는데 같은 학기 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기말고사에서 평균 60점에 66점을 받았는데 평균 50점인 중간고사에 결시했다면 거꾸로 환산해 인정점이 55점이 됩니다. 앞뒤 시험 점수의 80%만 인정하는 일반 질병과는 달리 코로나19 같은 법정 감염병은 100%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신에서 0.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도 있는 만큼 불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확진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확진이 된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한테. 수행평가나 이런 걸 기준으로 인정점을 준다고 하는 것도 반발이 많을 거고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주 중고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4,000여 명. 시험이 시작되는 이달 하순엔 확진자가 준다지만 일주일 격리를 고려하면 수만 명이 중간고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수위도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고 약국도 방문하면서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수는 없는지. 보건당국은 교육당국이 시험 관리 계획을 마련하면 지원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방역 지침이 바뀌면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확진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침이 바뀐다 해도 또 한 번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생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TV와 스마트폰 사용은 크게 늘고 신체 활동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 학교는 가고 싶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제1 방역 수칙은 결국 거리두기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조차 매일 갈 수 없게 되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신체 활동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만 9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 4,300여 명을 조사했더니 산책이나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은 대체로 줄어들었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은 1위가 영화와 TV 시청, 2위가 게임이었지만 이 3명 중 1명은 숙제와 학습이라고 답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교육 양극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예상대로 대면 수업보다 호응이 낮았는데 특히 원격 수업이 잦았던 지난해 학교란 그립고 가고 싶은 곳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4.1%로 친구들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소통도 적어지고 그냥 수업만 해가지고 잠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수업해서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조사 당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은 부작용 우려로 앞으로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접종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2차 접종 비율이 65%, 3차 접종 비율은 10% 정도에 머물러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며 중국 상하이의 격리시설이 부족해지자 접촉자들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로 보내는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염자가 하루 2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서 봉쇄와 격리 위주 방역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회의 전람센터입니다. 전시장으로 쓰던 내부에 임시병상 4만 개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초대형 임시병원을 만드는 겁니다. 150立方每小时就是能确保这个空间里每个人呼出的空气能实时的排出去。 상하이에서 수용되는 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밀접 접촉자들은 한밤중에 버스에 태워 인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인근 장수와 저장성의 숙박시설에 6만 개의 격리용 방을 확보했습니다. 此次江苏、浙江提供的隔离房源用于上海已确诊新冠肺炎阳性患者，包括无症状感染者的密接及次密接人员。 하지만 이런 노력도 곧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2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격리가 필요한 밀접 접촉자도 이미 13만 명이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중국 보건당국은 봉쇄 위주의 방역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과 영국 등 각국 대사관은 과도한 방역 정책 때문에 자국 교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에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는 고온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동해안에는 국지적인 강풍, 양간지풍이 겹칠 것으로 보여서 대형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번지고 하얀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올라옵니다. 지난 5일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속 10m에 달하는 강풍 탓에 산불 3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산불이 가장 많은 봄철에는 강풍도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국지적인 강풍은 산불 피해 지역을 급격히 키우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안겨주는 최악의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또 대형 산불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기온이 크게 치솟아 대지가 더 바짝 마르는 고온 현상이 문제입니다. 서울 기온은 최고 24도, 강릉은 무려 27도까지 기온이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날 수 있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가세합니다.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으며 강한 서풍이 부는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풍속도 더 세지는 양간지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동해안에 최고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양간지풍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에도 남서풍이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대형 산불, 화재 발생에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되는 만큼 입산자 화기 소지와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기후 온난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도 비파와 망고에 이어서 바나나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남은 아예 아열대 과일 공동상표도 만들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일조량도 많아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기에 좋은 고장입니다. 시슬하우스 안에 탐스러운 애플, 망고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보통 때보다 석 달 먼저 나왔습니다. 첫째 가격이 7월, 8월에 나오는 것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 가격이 더 비싸고요. 판매가 원활하게 더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기술 교육을 받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당도 높은 망고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수 출하를 피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설비 등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후가 자꾸 아열대화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열대 작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하던 애플망고를 강진에서 재배하도록 농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전남에서는 비파와 망고, 바나나 등 10여 가지의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웜에서 따온 오매향이라는 아열대 과일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와 판매 촉진에 나섰습니다. 5가지의 매력은 달콤한 맛과 향, 스마트팜 재배, 최고의 당도 그리고 안전한 생산과 투명한 유통입니다. 전라남도의 아열대 과일 재배 농가는 1,200여 곳,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농법으로 아열대 과일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과학자와 예술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 두 직업군이 함께 작품을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과학의 달 4월에 맞아서 과학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색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천 위에 별 모양의 기판이 반짝입니다. 뇌 속 비신경세포인 별세포를 구현한 것으로 작가가 직접 만든 인쇄회로 기판을 전도성 실로 연결해 만들었습니다. 관객들도 직접 작품의 별세포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별세포 연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부차적인 존재였다가 이제 남민호 박사님의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걸 통해서 이 별세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별세포의 기능과 여러 가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현미경에서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구현되는 것 같아서 일반 대중들한테 별세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른다를 키워드로 과학자와 예술가가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한 끝에 탄생한 작품입니다. 복잡계와 인공지능을 중국 신화서인 산해경과 접목해 구현한 것으로 바닥에 QR코드를 찍으면 다양한 인스타그램 효과로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 달팽이의 기억 전이 실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부터 맥스웰 방정식을 공간상에 시각화한 작품까지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협업해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경험하는 데이터로 디지털 사회의 기본 단위인 데이터가 가공하는 주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키스트와 수립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6명의 키스트 과학자와 7명의 예술가가 1년 가까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협업해 데이터를 경험하고 가공한 방식을 담아낸 이번 전시는 과학의 달인 4월 말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부차 대학살 사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더욱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경기조로 급선회한 가운데 WHO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부차 대학살이 악순환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Ми можемо раз і назавжди навчити і Росії, і будь-яких інших потенційних агресорів, що той, хто обирає війну, завжди програє. той. 부차 대학살 이후 우크라이나의 강경기조는 새 평화 협상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따르면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 지역에 대한 주권 유보가 빠졌고 러시아의 동의가 없어도 우크라이나에서 외국 군대가 참여하는 군사훈련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말 이스탄불 합의를 번복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Видим в этом проявление того факта, что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контролируется Вашингтоном и его союзниками,
которые толкают президента Зеленского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전쟁이 장기화하는데 협상조차 뜻대로 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핵에 버금가는 위협이 화학전인데 WHO는 이미 비상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WHO is considering all scenarios and making contingencies for different situations that could afflict the people of Ukraine, from the continued treatment of mass casualties to chemical assaults. 하지만 두 나라의 협상 테이블을 내준 터키의 외교장관은 평화 협상을 계속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차 대학살 등이 협상의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두 나라 모두 추가 협상에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것은 러시아가 처음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유엔 핵심 기구 가운데 하나인 인권이사회에서 전격 퇴출당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대량 학살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단죄를 내린 겁니다. 유엔 총회는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3분의 2가 넘는 93개 나라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엔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리비아를 퇴출한 적이 있지만 러시아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퇴출한 것은 처음입니다. В качестве неправомерного и политически мотивированного шага в целях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го наказания сувере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члена ООН, осуществляющего независимую внутреннюю и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한 24개 나라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퇴출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발언을 신청하고 객관성이 부족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비난했습니다. Prior to considering the draft resolution before us,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must be made, and for this, sufficient time and efforts are required.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핵심 기구입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이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어 러시아 같은 강대국도 산하기구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정부가 석유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서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협의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열린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앞서 6천만 배럴 방출해도 석유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총 1억 2천만 배럴 규모의 추가 방출을 제안했고 우리 측도 동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억 2천만 배럴은 향후 6개월간 방출하게 되며 미국의 절반가량인 6천만 배럴을 부담하고 우리나라는 일본 1,500만 배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에 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주에도 날씨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수많은 자기장과 에너지 등이 우주에 미치는 영향을 우주 전파 환경, 즉 우주 날씨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우주 날씨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